오늘 강의는 일본의 포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더 설명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그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이의지라고 합니다. 19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32년 정도 지났습니다. 88년은 서울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서울올림픽도 경기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인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국 사람이고요.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사카가 성이고 이의지가 이름인 거죠. 가끔 반대로 이의지가 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하고 일본인의 그 성명 그 순서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사카가 성이기 때문에 호로 바꿔가지고 호유지로 할까 몇 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분들이 일본 이름을 그냥 가지면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셔서 은퇴한 다음에 바꿀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 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에 그리고 그 일본 특히 일본 정부 거의 일본 우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방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근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일본이 메이지 시대라는 시대를 맞이하여서 1868년에 근대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는 사무라이 국가였잖아요. 근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그러한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본은 근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목표는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그 확장 정책으로 한반도를 장악하여 그 다음 일본까지 장악할 우려가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특히 러시아를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남하 정책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고 중국의 신의주의도 그때 장악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반도를 장악하여서 일본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쪽의 생각은 한반도를 장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일본을 위한 일본을 지키기 위한 그것을 지정학적인 그런 말을 쓰죠.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중요하다. 문제는 한국 사람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리적인 요건이라든가 한반도의 그 지리적인 지형이라든가 위치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도요. 그러면 현재 일본은 한반도가 현재 일본 특히 현재 아베 정권의 이야기예요. 포스도 아베 정권하고 그 이전에 2000년까지의 포스는 좀 달라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현재 극우파 아베 정권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예,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되니까요. 네. 그 극우파 아베 정권은 45년까지의 일본 정권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그때 망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요새요. 내용이 똑같대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고압적이에요. 네. 요새 그러니까 수출 보복적인 수출 조치라든가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네. 네,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은 45년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 하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된 한반도는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한반도가 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영향 하에 한반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일본이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으면서 또 한반도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어 있는 것을 대단히 원합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북한에 따로따로 영향을 주면서 또 이간질을 하면서 어부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의 이상적인 그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네, 45년 이후는 키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그 극우파의 시작입니다. 현재 아베 전예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외할아버지. 자, 극우파 그 가장 위쪽에 조슈본이라고 나와 있죠. 네, 조슈본이 조슈본 계열이다라는 것인데 조슈본이 어떤 뜻이죠? 현재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지역 야마구치현. 혹시 시모노세키라고 아세요? 예. 네, 부산에서 관부 연락소리 가죠. 그 시모노세키가 있는 데가 야마구치현. 그 부분을 옛날에 조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현이 아니라 폰이었기 때문에 조슈본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 조슈 사람들이야말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이토 히로부미들이 있었던 데가 조슈입니다. 그래서 조슈 사람들이 도쿄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도 만들었고 이제 사무라이 정권을 타도시켜서 일본의 중심이 됐어요. 메이지 유신 때. 그 조슈가 45년까지 일본의 지배 세력입니다. 그 조슈가 다시 부활했어. 이게 네, 극우파. 조슈 사람들은 45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그 사람들의 세상이었어. 일본도 네, 군대를 갖고 아주 그 패배하지만 않았으면 아주 강한 나라였어. 그때가 최고의 이상적인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극우파들이에요. 네. 극우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는 것 정말 싫어해. 네. 너무나 많이 사과를 했고 또 옛날에는 그 일본이 왜 패했는가? 나빠서 패한 게 아니다. 이게 극우파의 주장이에요. 네. 은이 사나웠어. 미국이 너무 강해서 패배했대요.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자, 그런데요. 독일도요. 2번 패했죠. 2번 패해서 반성했어요. 첫 번째 패했을 때 1차 세계대전 때. 그 이후 독일 사람들은 현재 일본하고 똑같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그때 생각한 것은 은이 사납게 우리는 억울하게 패배했다. 지금 일본 극우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독일은 반성한다. 일본은 왜 못하냐.
그리고 독일도 1차 세계대전 이후는 반성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다시 히틀러를 탄생시킵니다. 그때 독일하고 일본이 비슷하다면 다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 지금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 일본이. 자, 그러니까 남북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일본이 방해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네. 평화스러운 한반도가 나타나면 일본이 위협을 받는다. 그렇게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이 적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이에요. 네.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안 돼. 잘 달래야 돼. 네. 그냥 미국한 것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독일의 동길라든가 그러니까 그 냉전이 끝났을 때 고르바초프하고 그때는 레이간 다음에 부시가 네, 모르타라는 데서 회담하여서 이제 냉전이 끝났거든요. 그때 그러나 미국 안에서는요 아직은 냉전을 끝낼 시기가 아니라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한 미국의 특히 미국 정부 당시는 부시 정권이었지만 파파 부시 네. 그 파파 부시를 설득한 사람들은 미테란 대통령 프랑스에 요새 죽었지만 그렇죠 사망했죠. 그리고 대차 영국 수상 여성 그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냉전 체제를 끝내야 한다라고 많이 설득했어요. 미국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설득을 많이 해줘야만이 우리 한반도의 마지막 냉전 체제도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 일본 극우파는 그런데 성격이 아주 나빠. 그렇죠?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부정을 해요. 그럼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시아를 침략을 안 했대요. 아시아를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 지배였던 아시아에서 백인을 쫓아내고 아시아를 해방시켰대요. 자, 이게 누구냐? 네. 이게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3살 때 아베 신조입니다. 네, 3살 때. 이쪽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가 아까 키시노부스케입니다. 그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금은 이렇게 됐죠.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바빴어요. 네. 아베 신조의 아버지도 정치가였기 때문에 집에 항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잘 놀아줬대요. 네,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어머니하고 함께 아베 신조를 키웠습니다. 네. 물론 할아버지도 정치가였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집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베 신조가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였던 키시노부스케의 신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린 아베 신조가. 그 신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본은 침략 국가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 네, 또 군대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 다 할아버지한테 얻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금라는 것은 일본군 부활이다.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치가가 다시 됩니다. 그게 아베 신조예요.
현재 한국의 평화의 방향을 가장 맞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극우파의 목표가 뭔지, 일본 극우파의. 그래야 일단 일본을 조금 잘 알아야만이 앞으로 한반도가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도 옆에 있는 일본을 모르면 다시 당하는 거예요. 현재 극우파는 45년까지의 일본이 최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왕이 국가 원수였어요. 지금 일본의 일왕은 뭐죠? 지금 입봉군주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군주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정치 권력도 없는 일본의 국민 통합의 산진일 뿐입니다. 산진전환제라고 하여서 어떤 정치 권력도 없습니다. 입봉군주제는 메이지 일본. 그건 입봉군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원수다라는 내용이 현재 일본의 헌법에 없어요. 그것을 기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헌법을 개정할 때. 그러니까 자민당 헌법의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 국민들은 몰라, 이거. 일본 국민들이 아는 것은 두 번째만 일본군 부활이죠. 이거는 한국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바꾼다. 이것만 알고 아베 신조도 거의 이것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몰라요. 이게 그러나 자민당의 개헌안 속에 있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 야스쿠니 신사도 마음대로 참배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야스쿠니 신사 가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네 번째는 뭐 좀 빼고요. 가장 문제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거 뭐냐?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것을 일본 헌법에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거 있거든요. 한국 헌법에. 긴급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계엄령 발동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거는 옛날부터 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계엄령을 발동하여도 현재 한국의 헌법에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계엄령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일본은 없는데 만든다라는 거예요. 일본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계엄령,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 총리가 계엄령을 발동시켰을 때 일단 국회가 승인해야 된다. 이 말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따로 있는 것은 100일 먼저 기간이 있다. 그것을 또 계속 100일씩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회는 승인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승인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영원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이거 몰라. 지금요. 왜? 전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전체에 관심이 없는 한국인들은 많이 없죠. 관심이 너무 많고 TV에서도 TV 열으면 다 정치 토크쇼 하고 있어. 하루 종일. 그냥 일본의 TV에서는 정치 토크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 아베 신조의 얼굴도 아침에 뉴스에서 한번 보고 저녁 뉴스에서 한번 볼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으면 아베 얼굴도 계속 볼 수가 있어.
자, 일본에서 전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45%에서 50% 정도. 쉽게 말하면 반 정도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는 독재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본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투표할 때도 50% 정도밖에, 그러니까 40몇 프로밖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약간 직업적인 개념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러나 그러한 좋은 일본의 전신도 요새 많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베 정권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못 살게 크니까. 네. 아베 정권이 지금 그 아베노믹스로 그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죠. 일본 경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안 좋아요. 한국은 2%라고 하죠. 2.2%였는데 더 낮춰가지고 2% 성장이다. 일본은 올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요. 0.8%예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익숙해져가지고 나쁘다고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진짜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한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지난해 기준으로 IMF 기준으로요. 한 사람당 구매력이라는 거 있어요. 한 사람당 구매력. IMF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본은 세계에서 31위. 4만 4천 달러예요. 한국은 그 다음이에요. 놀랐죠? 32위예요. 괜찮네. 네. 4만 천 달러, 3천 달러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일본 극우파가 봤을 때 쇼크를 먹었어. 한국이 우리를 지우려 하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극우파니까. 옛날에 이상한 전신이 있어. 그래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러한 동기가 역시 그 경제 보복을 한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극우파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한국이 모든 면에서 일본을 지우려 하는 거. 그런데 그러한 구매력은요. 몇 년 사이에 일본을 지우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추세는 한국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 일본은요. 똑같아. 쫙. 일본이 민주주의, 우리보다 민주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자, 일본은 민주주의일까요? 2000년까지도. 일본 민주주의는 누가 줬을까요? 메가도가 준 거예요. 연합국이 줬습니다. 한국처럼 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갔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영국에서도 시민혁명, 그것으로 민주주의를 싸워서 획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쟁취한 거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민주주의를 위에서 받았어. 평화헌법이라는 아주 이상적인 헌법으로. 그런데 그 이후 예를 들면 알라르한 정부를 국민이 다도했다. 일본에서 그거 있을까요? 한 번 있었어. 한 번 있기는 있었어요. 아까 키시노부스케가 수상이 되었을 때. 키시노부스케는 미일 안보 조약을 연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해가지고 미일 안보 조약을 연장하는 것은 미국하고 함께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1960년에 일본 국회를 30만 명의 시위대가 둘러싸가지고 그때 최고였어요. 30만 명. 우리는 3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그때는 30만 명. 그렇게 해서 키시 노부스케는 내각은 타도됐습니다. 그때 사입했죠. 그러나 미일 안보 조약은 자동적으로 연장해
버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 한 번만 일단 시민혁명처럼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민당의 촌리만 바뀐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정권을 바뀌었어. 계속 바꿨어. 이승만 대통령 4.19로 하야시키고, 그 다음에 물론 제2공화국은 좀 짧은 생명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쭉 그러한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87년에 6월 항쟁, 그게 있었고, 막 그러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권을, 물론 좋은 정권이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는 정권은 갈아치워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에서 볼 때는요, 왜 그렇게 모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 일본은 그러한 힘이 없어, 시민들이. 그리고 무사정권이었기 때문에 힘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그러한 그 무력을 갖고 있는, 여기서는 뭐 전두환 정권이라든가 무력을 갖고 있는 정권도 다 다도있잖아. 근데 일본은 무사들이 쭉 집권했기 때문에 그곳을 진짜 다도한 역사가 없어. 메이지 유신도 무사 정권을 다른 무사들이 다도한 것 뿐이에요. 시민혁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지 혁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계층이었어. 무사들의 교제였던 것 뿐이에요. 한일 관계가 지금 나빠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죠. 일본 국민들이. 특히 큐슈, 홋카이도, 대마도, 동해 지방 한국인들이 안 가니까 울산이에요 지금. 대마도는 재난 사태를 선포한대요. 대마도. 왜냐하면 여행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대마도. 정말이에요. 일본인도 거기 안 가거든요. 일본인도 안 가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이전 에도 시대에는 대마도를 통하지 않으면 한일 간에서 교류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마도는 엄청나게 번영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나 메이지 시대 이후는 이제 비행기 시대라든가 오잖아요. 이제 완전히 대마도가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구해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었어요. 가서 여행자의 거의 95%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 지금. 그래서 재난 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세 사람 모이면 아베 신조에 욕을 한대요, 요새. 그러면 자민당에 투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 신조가 풀고 싶은 것은 한국의 불매 운동이에요. 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총리하고 회담할 때 먼저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서로 좋은 물건은 서로 삽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일본이 급한 것은 표이거든요. 표. 그래 불매 운동 한국에서 그만둬줘야만이 이게 아베 정권에 대해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그만두게 하려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지소미아라는 게 있어. 그것을 또 연장시켜줘야 돼. 아니면 일본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몰라. 탐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지금 그급바의 머릿속에 있어. 그급바의 머릿속에. 우리가 뭔가 해준다고 생각해서 가면 아닐 수가 있어, 충분히. 정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나 반대는 할 거예요. 엄청나게 이낙연 총리를 아주 좋은 대접을 할 거예요. 마음을 아주 뭐라 그럴까 좋게 만들고. 트럼프가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대접을 하잖아.
그거 너무너무 잘해, 아베는. 아베 신조 그거만은 천마를 잘해. 이번에 이낙연 총장이 그렇게 할 거예요. 무장 해제하려고. 네. 근데 트럼프는 해제되지 않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대접은 그대로 받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 트럼프는 일본에게. 정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국익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좀 더 네, 알아야 돼. 옆에 있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해. 오르그리 비슷하니까. 네. 오르그리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해. 그런데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 우리는 유교 문화, 그쪽은 사무라이 문화라니까. 전혀 달라. 예.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네, 한때 손야그를 네, 더 가졌으니까. 그래도 그것보다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남의 집에 올라갈 때 그대로 올라가잖아. 그들을 벗고. 일본은 이렇게 해야 돼. 그들을. 네. 신발을 거꾸로. 네. 거꾸로 해서 올라가야 돼. 그렇죠? 네. 사무라이들은 막 이렇게 하냐. 네. 뭐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빨리 나가라. 이런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빨리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일본인들한테 쭉 설명해요. 왜 한국에서는 이대로 올라가는가? 예. 가게에 가면 다 해줘. 이렇게. 그러나 보통 집은 그렇게 안 한다. 예. 일본인들은 그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그렇게 하면 빨리 나가라는 뜻이 된다. 한국에서는. 예. 그러면 납득해요. 일본인들은. 설명해 줘야 돼, 조금. 너무너무 문화가 다르거든요, 진짜. 자, 이 정도로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산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가까이에 근접성이 뛰어난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이 있어서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연히 도서관 마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내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향민의 자녀로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사회상과 통일 이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주제 접근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사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준비한 기류의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요. 우리 마을의 도서관 활동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되게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중에 북한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북한 사회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렀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우리 동네에 좋은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리모델링 방식으로 지어져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건축을 자랑하고요. 기류의 인문학은 저희가 원래 통일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서 미리 통일을 주제로 정하고 담당자와 팀장 또 저가 함께 여러 자료들을 찾고 의견을 구하여서 주제를 선정하고 강사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